자, 전 세계 인류 문명,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진귀한 이야기가 있는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당나라가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송나라로 들어가는 그 당송교체기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제 분열상들이 일어나요. 그걸 5대 식국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창법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교종의 목을 거의 끊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창법난 이후로 교종이 더 이상 제대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거의 중국 불교사 거의 끝까지 뭐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시대가 이제 좀 재밌는 시대고, 중국이 이제 불교가 점차적으로 깔아앉는, 그러면서 이제 유교가 살살살 올라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고려 조선의 교체, 이런 비슷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면 이 회창법난이라는 게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회창법난이 전체 당나라 불교에서 교종을 날렸고, 교종을 날리는 덕분에 이제 선종만 남게 되는데, 선종은 실천주의 중심으로 해서 명상주의인데요. 그게 논리적인 부분이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교종 위에 선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초식동물이 있고 육식동물이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구조가 되는데, 이게 선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교종이고, 그래서 교종을 비판하면서 선이 그 위에서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건 너무너무 복잡하니까 그거 말고 마음을 직접적으로 해서 행복할 수 있는 거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층이 무너져 버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 합니다. 육식동물끼리만 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교종이 없어진 게 굉장히 좋지 않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저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서, 이게 이제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논리적인 부분이 공백 상태가, 힘의 공백 상태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에 신유학이 살살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은 논리가 없으니까 이제 약간 떠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격받았을 때 대응해서 뭔가 말을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이제 실천가들의 가장 큰 특징이, 실천으로서 설득력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뭔가를 설명해야 될 때, 그러니까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전에도 제가 잠깐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음식 요리를 잘하시는 분이 있어. 그렇게 잘하는 분이 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은 음식을 굉장히 잘하는, 손맛이 좋은 분. 근데 손맛이 좋다 그래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느냐, 전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편성을 가진 사람은 사실은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보편성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근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예술적이 돼요. 이거는 학문적인 거고, 학문적인 거는 보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렇게 배우면 어느 정도가 돼요. 물론 뭐 머리가 워낙 좋고 이런 분들에 대한 부분은 따라갈 수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견적이 나오는데, 예술적인 부분은 그 사람이 죽어버리거나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배워도 그게 전수가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그림이라고 얘기해도, 이게 쉽게 말해서 정물화라든지 세밀하면 이게 추상화예요. 추상화는 보려고 하는 사람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관점들이 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신유학에게 밀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는 3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나중에 송나라 시대가 되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족 국가로다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나라나 위신남북조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5대 식국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목민 중심의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족 국가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국가 체제들이 좀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가 힘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그리고 교종이 이제 무너진 상황. 그래서 국가 체계가 좀 달라졌다는 거 한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에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인데 인도 불교가 골로 가면서 외부적 충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수 시장만 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이디어가 원래는 인도에서 계속 들어왔어요. 새로운 변화들이 계속 이렇게 충격적으로 들어오면 이쪽 불교들이 작동을 하면서 또 다른 시너지 효과들을 만들어냈는데 이제 더 이상 외부에서 충격은 없고 그냥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끼리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브레인이라고 할 만한 교종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힘들어지죠. 그게 이제 유불교체기, 동아시아에서 나타나는 불교하고 유교의 교체기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 그게 중국에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회창법난이라고 하는 게 교종을 날리는 게 굉장히 크고 이게 쉽게 복구가 안 됐어요. 복구가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희종 때가 되면 황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황소의 난 들어보셨어요? 그냥 국사 시간에 국사 시간에 나오죠. 누구 때문에 나오냐면 최치원 때문에 나옵니다. 최치원 때문에 토황소 경문. 최치원이 뭐 대단한 것처럼 뭐 해가지고 이 황소가 난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한 8년, 9년 정도의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880년에 장안을 하면 수도를 함락할 정도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창법난 일어날 때쯤 되면 안사의 난 이후 당나라가 꺾인다 그랬잖아요. 안사의 난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방 군벌들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그 전에는 당나라가 전체를 다 통제를 했었다면 안사의 난이 일어나면서 군벌들이 군웅이 활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국지 처음 읽을 때 그런 상황 생각하시면 돼요. 한나라는 존재하고 있는데 뭐 동탁이라든지 원소라든지 뭐 이런 놈들이 다 주변에 있어가지고 황제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으로 말하면 경기도 지방 정도만 황제가 이렇게 뜻대로 할 수 있고 지방엔 다 제후들이 있어요. 유력 제후들이. 걔네를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안사의 난 이후부터는. 효율적으로 컨트롤이 안 됩니다. 중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도와줘서 그게 유지가 됐기 때문에 안사의 난이 끝난 거기 때문에 걔네를 공격할 수도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만회하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을 좀 기해 보려고 했었던 저는 회창법난을 꼭 종교적인 걸로만 다 해석하진 않아요. 그거를 약간 반전시키려고 했었던 그래서 돈을 좀 만들어내려고 했었던 그런 요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교를 털어가지고 그게 돈이 좀 되면 그걸 어떻게 좀 처리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이제 후주의 세종도 그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또 그런데 이게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시키고 끝났죠. 함부로 손대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체가 불교를 믿고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걸 공격하면 혼란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돈을 가지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그 혼란을 잠재우는 게 중요하냐라는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당나라가 이제 더 안 좋게 된 거고 거기서 이제 황소의 난이 일어나요. 당나라가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소금 전매라는 거거든요. 소금을 전매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매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담배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전매하는 게 있잖아요. 전매청 뭐 이래가지고 소금을 전매. 약간 미쳤지. 그러니까 세금은 잘 거치죠. 소금은 담배보다 훨씬 영역이 크잖아요. 담배는 안 피는 사람은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그 돈이 없잖아요. 근데 소금은 안 먹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전매해버리면 소금이나 차 같은 거 전매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익이 엄청납니다. 정부로 들어오는 수익이.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는 구조가 만들어져요. 이게 부자들은 거기에 좀 세금이 들어와도 그게 큰 타격이 없는데 이거는 일상품들이잖아요. 그리고 차도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을 중화해서 먹는 그런 용도로서의 차기 때문에 그 일상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계속 선과 차 얘기할 때도 항다반사 그러니까 밥 먹고 물 마시고 이런 쪽에서 차가 나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차하고 소금에 이런 데다가 세금을 매긴다는 게 조세 부담을 엄청나게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쓰는 데다가 세금을 매겨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그 소금에다가 세금 매기는 걸로 이걸 유지하고 있었는데
황소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세금을 저렇게 매기면 우리도 그런 거 있었어요. 송유관에다가 어떤 놈이 파이프 박아가지고 기름 빼서 이렇게 뭐 하고 대담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 소금이 잘 된다더라니까 소금 밀매업 같은 걸 합니다. 그러니까 뒤로다가 이렇게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빼는 황소가 내나 그런 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냐면 단속을 해야 되는 거지. 걔네를 잡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돈도 어느 정도 되고 잡히기 싫으니까 반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고 저게 이제 수도를 함락할 정도니까 뭐 대단한 규모의 반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농민 반란으로서 수도를 함락한 거는 안사의 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명나라가 청나라 들어설 때 명나라 말 청나라 들어설 때 이자성에 난 그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민 군대는 정규군을 쉽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규군은 훈련받은 군대고 농민군들은 이게 약간 오합지졸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라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라가 이미 다 주저앉아 있구나. 마치 우리나라 조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임진왜란 일어나가지고 군대에 이렇게 차출을 하니까 붙들고 왔더라. 붙들고 왔더라. 그게 이제 조령에서 그러니까 신립이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말들이 많은데 저는 신립이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군대를 가지고 도망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이게 다 셉니다. 가다가 다 셉니다. 무서워서.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부모님 앞에 돌아가시면 안 돼. 자기가 죽으면 안 돼, 자식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있다. 그게 엄청난 불효라고 교육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 게다가 몸이 상해도 안 돼. 야, 전쟁터에 나왔는데 몸도 안 다치고 내가 죽어서도 안 되고 이걸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붓을 들고 왔어. 야, 이거 됐고 무슨 전쟁을 해. 그러니까 그냥 너네 물러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서 배수진을 쳤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다가 이제 전멸당했잖아요. 우리 전멸당해서 그냥 쭉 서울까지 뚫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군대였을 거예요. 이 당나라 정규군도. 그리고 그러면 지방에 군벌들이 있었다면서요. 왜 얘네는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거 좀 당하면 뭐 어때? 그러니까 뭐가 똑같은 거냐면 삼국지 똑같은 상황이라니까요. 한나라 정부가 당해도 지방 군벌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당하면 어때? 이렇게. 내 세력이 내가 개인이 나서다가 잘못해서 내 세력이 거기서 손실을 입으면 오히려 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가 지금. 단 누가 있냐면 이제 동탁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상황이 달라져. 동탁이나 조조 같은 사람이. 내가 아예 저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한나라면 한나라 황제 아니면 당나라면 당나라 황제를 내가 이렇게 싸먹겠다. 그걸 데리고 있으면서 내 힘을 내가 저런 어떻게 보면 지방 군벌들의 리더가 되겠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 달라져 상황이.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방에서는 뭐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880년에 장안을 정복하고 수도를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왕은 도망가는 거죠. 황제는 도망가는 거죠. 그때 881년에 토항수 경문을 최치원이 있습니다. 최치원 또 하면 얘기할 게 많은데 개인적으로 제일 운이 좋았던 사람 하면 최치원 같아요. 물론 뭐 개고생도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당나라에 유학 가서 그리고 그 당시에 유학도 신드롬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1년에 몇백 명이 유학을 갔어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몇백 명이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육도부입니다. 진골성골은 안 가는 게 맞습니다. 이게 귀족제였기 때문에 귀족제에서는 절대 공부한다고 가방끈 길어진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최치원도 중국에 가서 빈곤과에 합격하고 토항소 경문을 썼더니 제가 굴할 겁니다. 황소가 그거를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또 침상에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글을 잘 반란군 수장이 글 읽다가 떨어지겠어. 졸다가 떨어졌겠지.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예요. 그리고 빈곤과에 합격한다는 것도 빈곤과도 그게 외국인 특별 전형이에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저거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외국인들 들어와 가지고 연고대 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특별 전형입니다. 그게 수능 봐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 봐서 가면 외국인이 수능 봐서 가면 진짜 머리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게 특별 전형으로 가는 거는 외국인 특별 전형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감동적인 게 아니에요. 생각보다. 물론 중국은 우리보다는 약간 셌었을 거예요. 당나라는 그 외국인들을 좀 대우해 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막 배척하고 이렇게 낮게 하는 건 아니어서 저것도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최치원이 생각보다는 이렇게 좀 뭐랄까 할까 과대로 이렇게 드러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나중에 신라로 귀국했잖아. 당이 저런 상황이 저러니까. 그래서 귀국했지만 우리나라는 신분제였었기 때문에 육두품이 뭐 할 게 없었지. 그래서 그냥 이리저리 세월 보내다가 해인사 가서 뭐 돌아가셨다는 얘기도 있고 모르겠어요. 자기 형이 해인사 스님이에요. 그래서 뭐 해인사 들어가서 더 이상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길로 나왔겠지. 무슨 그럼 뭐 하늘로 올라갔겠냐 뭐. 특별히 뭐 몰라. 최치원이 나는 왜 그렇게 떴는지 우리가 전 국민이 알 정도의 업적이 없다니까 최치원은. 그런데도 최치원은 아무튼 그렇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장 신화적으로 윤색된 어떻게 보면 전설로 윤색된 게 저 토황소 경문. 그렇게 해서 이 황소가 이름도 황소야. 근데 더 웃긴 건 이 주온이라고 하는 놈이 배신하는 바람에 사실 황소가 무너지거든요. 주온 하면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일본 영화, 일본 공포 영화 주온 이런 거. 이름을 저런 식으로 지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들이 중앙 군대는 무너졌고 이쪽에서 이제 경문들을 보내서 조금씩 하니까 군대들이 와가지고 황소 군대하고 대치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황소애가 믿었던 사람이 저 주온인데 그렇게 해서 군대를 내보냈더니 홀라당 배신을 했대. 나가자마자 바로 항복했대.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란군들한테는 진짜 많이 일어나는. 반란군들이 대부분 다 쩌리들에다가 저게 약간 양아치 출신들이 많거든요. 정규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반란군의 수장이 되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폭기업인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정규군들이 언제나 제안하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제안하는 게 뭐냐면 너가 만약에 항복해서 들어오면 좋은 지위를 준다. 우리가 좋은 지위를 주고 그 다음에 국가적으로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면 또 이 사람들이 또 그런 거 되게 혹합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겠어요? 야, 너 만약에 우리 쪽으로만 붙으면 너 당상관, 너 차관짜리 준다. 차관짜리. 이러면 또 그런 것도 더럽게 좋아합니다. 왜? 양아치 출신이라니까. 반란군들은 대부분 양아치 출신이라니까. 그래서 이게 와해시킬 때 정부군들이 늘상 그런 작전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두목급 되는 사람한테 그걸 계속 딜을 해요. 딜을 해. 그때 실패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실패하는 경우는 저 조정에 있는 이 대신들이 야 그거 너무 죄를 너무 그렇게 높은 관직을 주면 되겠어? 이래 가지고 그 사람이 딜이 들어왔는데 내 눈높이보다 낮어. 야 겨우 그 정도 준다고? 이러면 실패해. 그런데 좀 많이 높은 지위를 딱 줘버리면 야 너 절도사면 지방 장관 막 이런 거 시켜준다는 거거든. 너 그런 거. 그리고 당나라 때 절도사면 군대까지 다 자기 거예요. 완전히 독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 영주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시켜줄게. 막 이렇게 나오면 금방 홀랑 넘어가요. 안사의 난 때도 그런 짓을 많이 했어. 그게 분열책이에요. 분열책. 그리고 저 주온이라는 사람이 넘어가서 오히려 황소를 잡는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서 그 덕분에 황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 희종이라는 황제가 얼마나 좋아했으면 이름을 하사했는데 전충이야. 충성의 화신. 야, 전체가 다 충성이야 얘는.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배신한 양아치가 진짜 충성할까에 대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보짓을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충성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이 당나라를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아이러니하지. 그래서 저 주전충이라는 사람이 이름은 왜 저게 한문으로 써놨냐면, 야, 얼마나 황제가 좋았으면 전충이라고 했겠어. 근데 저것도 지금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양아치인 줄 알아서 전충이라고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저렇게 이름을 지어주면 약간 그래도 부담을 느껴서 배신하지 않을 거야. 설마 저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진짜 양아치는 바로 뒤집습니다. 그리고 유목문화가 원래 잘 뒤집어요. 농경문화가 체면을 차리고,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해줄 건데, 유목문화는요 바로 뒤집습니다. 그래서 유목문화 사람들을 이해하는 관점이 사실은 좀 달라야 돼요. 농경문화하고는. 그러니까 농경문화 사람들은 최대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유목문화는 훨씬 실리적이에요. 지금 오늘날 전쟁에서도 나오는 건데, 지금 현대 전쟁에서도 이게 바로 보이는 건데, 그게 유목문화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켰네 어쩌네 할 만한 거리도 잘 안 돼. 이 주전충 얘기로 한번 봅시다. 이 주전충이 황소의 난을 진압하는 최고 공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러의 절도사인데 지방 장관인데 그 여러 개를 줘버린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골로 가는 겁니다. 저렇게 여러 개 줬다가 알록산이 그렇게 뒤집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족할 줄을 모르니까 계속 줘가지고 이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줬을 겁니다. 실질을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영지하고 이름만 주면 군대는 지가 갖고 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다 군대가 있으니까. 그리고 양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왕까지 올려줘 버리는 거죠. 그렇게 올려주니까 나중에 양나라를 만들었지. 여기 보면 5대가 양나라, 당나라, 진나라, 한나라, 주나라, 양당, 진한주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당나라를 끊어버리는 게 저 주전충이에요. 그리고 저 주전충 말고 그 당시 군벌로 또 강력한 군벌이 한 명이 더 있었어요. 그게 이긍룡이라고 하는 군벌이거든요. 이 주전충하고 이렇게 서로 겪고 들고 했었던 이제 중앙정부에서. 근데 이긍룡이 밀립니다. 밀리는데 저 주전충보다 아들을 잘 뒀지. 그래서 주전충이 처음에는 이기고 당나라를 끊어내고 양나라를 건국했는데, 실제로는 나중에 이 이긍룡 집안에서 이 주전충 집안을 작사를 내버리고 그 다음에 당나라를 만들어요. 이게 5대 식국이라고 하는데요. 제 책에 저걸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기에 화북, 관중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러니까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 이쪽을 다스리고 있었던 게 이 5대 5개고, 강남 쪽에 9개가 있어요. 9개가. 그래서 제 책에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 제가 착각했더라고요. 318쪽.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면 양당 진한주가 나오고, 그리고 헷갈릴까 봐 후자를 쓰는 거예요. 앞에다가 후자를 붙이는 게 다 전에 있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후당, 후량 이렇게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 5대 식국 중에서 식국은 화북 쪽이 아니고 강남 쪽입니다. 이 강남 쪽에 9개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하나는 북한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 북한은 북쪽에 있습니다. 북한은 북쪽. 이런 쓸데없는 몹쓸 개근데. 그래서 이 주전충이 어떻게 당나라를 끝내냐면, 이렇게 보세요. 소종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18대 희종 죽고, 그 다음에 소종이라는 분이 들어섰는데 제위가 좀 야리합니다. 2번으로 끊겨 있죠. 그러니까 벌써 이때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냐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했을 때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왕도 내 맘대로 바꾸고, 야 너 그만해 그러면 그만하고 뭐 이러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황제가 야 그만해 그러면 그만. 그래서 너 계속해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소종이. 누구한테? 주전충한테. 그러니까 이름이 아이러니야. 이건 진짜. 이름은 주전충인데 그리고 애종을 세웠어요. 애종이 슬프라 했자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경기 끝났다는 거잖아요.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단종하면 단종된다. 공양왕 하면 공양했다. 애종 슬픈 거예요. 왜? 끝났거든. 장사 끝났거든. 그렇게 해서 907년에 저 애종한테 양위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양왕이었었기 때문에 양나라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고, 국호를 양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받아주느냐? 안 받아줘요. 인정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저게 지금 내가 보기엔 주전충이 조조처럼 행동을 했었어야 돼. 한나라 황제나 이런 사람들 계속 붙잡고 자기 세력이 확실해진 뒤에 황제를 죽이든지 뭐 양위를 받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서두른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쪽에서는 주전충의 양나라가 있고 다른 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이제 부담이 없죠.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한나라 황제가 죽어버리면 총나라나 오나라도 다 내가 임금 황제다라고 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야, 너만이야? 너나 나나 뭔 차이가 있어? 우리 다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5대 식국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게 되게 길게 가요. 72년이나 가요. 72년이나. 72년이나. 이때 팍 터지게 싸웁니다. 그래서 주전충의 후량이라고 하는 양나라가 조금 해먹다가 별로 못했어요. 이게 지금 보시면. 별로 못했어요. 그리고 이존욱이라는 이극용 아들이 이존욱이 또 이제 당나라를 만들었고, 당나라를 만들었고 아마 자기가 이 실에서 요 당을 이 앞에 있었던 이 당나라를 자기가 계승한다 어쩐다 뭐 이런 식의 약을 팔았을 겁니다.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유비가 촉한이라 그러잖아요. 촉나라라고 한 게 아니고 자기는 한나라라고 끝까지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촉한이라고 하는 거고 아니면 촉이라고 하는 거지 자기는 계속 한나라라고 했다니까. 근데 한나라 후한의 수도가 낙양인데 왜 자기는 사천에 가서 한나라를 만들어? 그러니까 좀 웃기지.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요거를 이길 때 이제 다음 왕조에서 이길 때 이 석경당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에서 이걸 이기는데 이때 자기 힘으로 얘네를 이긴 게 아니고 이 주력이 누가 차지하느냐 싸움인데 이거를 자기가 이긴 게 아니고 거란을 끌어들여요. 거란을. 힘이 약하니까 북방에 거란 쪽을 끌어들입니다. 거란이 요나라입니다. 요나라. 거란이 요나라. 그다음에 여진이 금나라. 여진이 금나라. 거란 여진은 우리도 다 들어본 거잖아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석경당을 거란이 후원을 해주고 이게 이제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져요. 연운 16주를 주게 돼요. 공이 있으니까 뭐 돈도 주고 일단 이거 본 거죠. 외세를 끌어들여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땅을 할애해 줬어요. 그게 그 유명한 연운 16주예요. 유명한데 아무도 못 들어봤지. 연운 16주. 지금 북경 쪽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북경 쪽. 이게 유목민을 막을 때 유목민을 막는 방벽이 만리장성이에요. 만리장성. 그런데 저 연운 16주는 만리장성 안쪽에 있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리장성인데 하이패스가 열려 있어. 야, 이거 딱 들어봐도 너무 위험하지?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송나라에서도 저 연운 16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수복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 유목민 입장에서는 유목민은 농경민을 1대1로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탈 대상으로 봐요. 약탈 대상으로.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돈 떨었을 때 가서 삥 뜯는 정도로 생각하는 게 유목민의 입장이에요. 유목민의 농경민에 대한 생각들은 좀 달라. 그리고 농경민들은 유목민들은 언제나 야만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두드려 맞으면서 뭔 야만. 그래서 얼마나 그 공포가 대단했으면 만리장성을 만들었겠어. 근데 만리장성을 만들었는데 만리장성 아래쪽에 땅을 줘버렸네. 야, 이거 너무 불안한데? 그러면 나 같으면 연운 16주 밑으로 성을 쌓지. 차라리 성을 쌓지. 근데 그거 수복한다고 그래서 송나라가 나중에 북송이 망해요.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 이때 연운 16주를 주게 되고 이거는 당연히 얘네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내 거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도와준 공으로서 이걸 준 거니까. 당연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들어서고 주나라가 저 5대 식국 중에서 양당 진안주 중에서 저 주나라가 통일할 뻔했어요. 통일할 뻔했어.
거의 진짜 대업을 이룰 뻔했는데 또 불교를 건드렸어. 이게 불교 건드리면 북위 시대 때도 그렇고 북주 시대 때도 그렇고 이게 조금 그런데 이게 쉽게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근데 불교를 털어서 그 돈까지 쓰면 완전히 밑에까지 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작업을 했는데 오히려 또 부작용으로 갑니다. 이게 나라만 혼란하고. 그래서 후주 세종이 패부를 단행했는데 이거는 회창법난처럼 강력하진 않아요. 이거는 전체 중국을 먹은 상황에서 패부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회창법난 때 한 번 1차로 맞고 그러기 상태인데 한 번 더 맞으니까 데미지는 누적되지요. 데미지 누적되지요. 그래서 이때 한번 패부를 단행하고 이 후주 세종은 상당히 강력한 황제예요. 야심도 있고. 근데 이제 좀 일찍 죽어서 끝난 거죠.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 한나라에서 이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밑에 2인자였었어요. 그렇게 했다가 왕건과 궁예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그런 캐릭터. 그렇게 해서 세종이 홀라당 먹었거든요. 근데 세종 당시에 또 2인자가 있었죠. 그게 조광윤이에요. 조광윤이에요. 이 조광윤이 그 당시 근위군 사령관이고 송주절도사예요. 이 사람이 송태조입니다. 송태조, 송나라를 개국하는. 그렇게 해서 저 세종이 죽고 어린 아들이 등극을 했는데 이제 이성계 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신하들이 자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왕건도 그랬다니까. 왕건도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근데 모든 사람이 나한테 하래잖아. 나도 좀 그런 일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역사를 읽을 때 자세히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다 그렇게 하도록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보면 왕건이 사람이 좋아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전부 다 왕건을 추대했는가 봐. 그건 네 생각이고 대부분 이게 말이 나와야겠는데 말이 안 나오면 나중에 한 대 맞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 정도로 행동을 해요. 이성계나 이방원도 뭐 손에 제대로 피 묻힌 적 없다니까. 다 밑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네. 다 그렇게 하자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민의를 따라야지.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면서 다 한다고. 그래서 이제 조광윤이 다시 이제 재통일을 하게 되고 조광윤 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전 통일을 못했어요. 완전 통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광윤 때 보면 완전 통일된 게 아니고 조광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드디어 완전 통일을 합니다. 남부를 연운 16주를 빼고 연운 16주를 뺀 이 만리장성 이남을 통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광의, 조광윤 비슷하잖아요. 형제입니다. 그래서 태조하고 같이 둘이서 이렇게 대업을 이루다가 아들한테 물려준 게 아니고 동생이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재밌죠. 좀 재밌죠. 형제 상속이 농경문화에서 가능한가? 그런데도 저기는 이제 동생 공이 워낙 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넘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동생이 이제 천하를 통일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송나라. 왜 송이냐면 이 조광윤이 송주절도사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송이니까 송으로. 그런데 되게 좀 재밌는 게 뒷골이 땡긴데. 왜냐하면 후주의 세종도 그렇고 후주의 세종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기도 그렇고 2인자 그 권력 중심에 있다가 바로 배신 땡기고 그쪽을 단종시키거든. 그러니까 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대. 그래서 송나라가 제창한 게 뭐냐면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 이게 칼로 될 게 아니고 칼로 되는 게 공부 쪽으로 하자. 공부 쪽으로. 공부 쪽으로. 머리 좋지 않아요? 그러면 대거리 하기가 어렵지. 자꾸 절도사 이런 걸 해가지고 군대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것들이 조금만 기회되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공부하는 쪽으로 합시다.
생각 잘했지. 그리고 그게 그 당시에 먹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나라 말부터 혼란기, 그러니까는 저 안사의 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은 5대 19 시대까지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너무 힘들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치주의를 얘기했을 때 그게 백성들한테도 지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진운이 안 좋아. 문치주의가 참 좋은 건데 대진운이 안 좋다는 게 뭐냐면 만리장성 이북에 유목민이 강해요. 그게 지금 저 거란의 요나라하고 나중에 이제 대두하는 금나라입니다. 그리고 서하라는 데도 또 있거든요. 걔네들을 어떻게 감당을 못해. 문치주의로 해버리니까 이게 나라가 군사가 약해요. 군사가 약해. 그래서 송나라는 맨날 두드려 맞아요. 돈은 있고 문화는 번성하고 다 좋은데 그냥 두드려 맞아. 그래서 송나라 전체 역사를 보면 그래서 중국 한족 국가가 중국에 별로 없어요. 한나라하고 송나라하고 명나라 정도밖에는 한족 국가가 없어요. 그 나머지 대부분 다 이민족들이 들어와서 막 국가를 만든 거기 때문에 별로 없는데 송나라를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쳐줍니다. 송나라 개봉에 그 당시에 인구가 50만, 영국 런던이 5만일 때 50만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번성했었고 대단한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송을 안 쳐줘. 그리고 어디를 치냐면 한나라를 치죠. 중국 사람들은 한족 뭐 이래가지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송나라가 계속 맞아요. 이게 동네 북입니다. 그래서 북방 유목민들이 사실 힘이 좀 약했으면 이렇게까지 두드려 맞지는 않는데 게다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운 16주라는 하이패스가 뚫려 있는 바람에 계속 내려와요. 얘네가. 그 내려오는 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해 드리겠는데 기가 막힌 방식으로 막아냅니다. 삥을 뜯겨. 그리고 정신 승리를 해. 우리는 돈을 줬지만 우리가 위기 때문에 하사금을 준 거다. 비단을 수십만 피를 주는데 그게 하사금이야. 그래갖고 나중엔 나라가 돈이 없어. 너무 삥을 뜯겨.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유목민들은 양심이 없어. 삥 뜯고 또 공격해. 이거 되게 재밌어. 그래서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이 문치주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주전충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주전충이 양아치 출신으로 해서 뒤집어 엎은 거기 때문에 장안이나 낙양 쪽에 당나라 저 이씨들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우리 누구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성계 정도전이 왕실을 싹쓸이한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싹쓸이 했냐면 세종 때 왕실을 찾았더니 조선 팔도에 왕씨가 한 명 있었죠. 그게 왕순례라고 하는 사람이고 전국에 한 명이에요. 전국에 한 명. 얼마나 죽였는지 전국에 한 명. 지금 전주희 씨를 전부 죽이고 한 명 남을 정도까지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뭐 엄청난 학살이 벌어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의 기록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록은 없어요. 뭐 배 뚫어서 죽였다 몇 건은 나오지만 제대로 된 기록 없어요. 왜? 저희들도 양심이 있지. 근데 얼마나 참혹했겠어요. 그래서 주전충 입장에서도 비정통으로다가 저렇게 황제를 날리고 자기가 양위를 받으니까 그 세력들이 두렵지. 그래서 잡아 족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명은 잡아 족치는데 한반도는 이게 좁아가지고 조선에서 왕씨가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맞죠? 어디로 도망가겠어? 이게. 그런데 중국은 땅도 넓고 그 다음에 남쪽이나 이런 데는 독자 군벌들이 쫙 있는 거거든요. 중앙만 먹고 있으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눈치 딱 봐가지고 얘네들이 어디로 갈 것 같아요? 튀죠. 튀죠. 그 튀는 게 신의 한 수였어. 중앙에 있는 좋은 문화들이 그러니까 장안과 낙양의 귀족 문화들이 전체로 이렇게 파급되는 그게 문치주의랑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화가 융성해집니다. 문화는 융성한데 겁나 두드려 맞는다더라. 그게 송나라의 한계예요. 송나라의 한계. 송나라는 그냥 맞다 끝나. 이게 왕조가 맞다 끝나. 그리고 맞다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왜 맞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 그 원인을 자기가 모질른 데서 찾지 않고
그걸 나중에 이제 불교 쪽으로 또 돌려요. 그러면 그게 주자학. 뭐 그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늘 당나라 말부터 그 다음에 당송 교체기인 5대 식국 그리고 송나라가 개국되는 데까지 이 말씀을 드렸고 불교는 이 안에서 사실 혼란한 상황에서 불교는 잘 됩니다. 이렇게 현실이 막 전쟁터고 이러면 사람이 간절함이 많아. 간절할 게 많아. 그래서 수능도 그게 뭐 2년에 한 번씩 보잖아요. 그러면 종교가 잘 됩니다. 세상이라는 게 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변동수가 많고 랜덤이 많이 깔리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잘 되지만 실제로 그거를 어떻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그게 없죠. 그러니까는 교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종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살리지도 못하고 특별하게 어떤 사상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벌어져요. 이런 문제가 벌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패불, 후주 세종의 패불을 한번 겪게 되고 그리고 더 불교가 힘이 약해졌을 때 이제 유교들이 점점점 그 공백을 채우면서 개량된 유교들이 치고 나오기 시작한다더라. 그게 언제 형태를 갖추게 되냐면 이제 북송 시대 때, 이게 다음 시대죠. 다음 시대. 그래서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